우리 증시 오늘 오전 동반 상승 출발했지만 금세 흐름이 갈렸습니다. 수급이 희비를 좀 가른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한 코스피는 올랐고요.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많았지만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살펴보고 내일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 디지털 영업본부 염승환 이사,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염승환 이사님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리뷰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너무 변동성이 컸거든요, 그동안. 좀 이런 날도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좀 줄어들어야 다음 또 상승을 대비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오늘도 또 위로 너무 오버슈팅을 해버리면 또 밑으로 또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는 너무 극심했고 근데 일단 설 명절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 당연히 또 이제 팔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죠. 맞아요. 예, 명절 대비해서. 그래서 좀 이번 금요일까지는 오늘 딱 시장 보면서 느낀 건 좀 주도주 며칠 쉬겠구나. 그리고 오늘 바로 내수주가 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또 명절도 있다 보니까 시장 좀 잠깐 쉬고 근데 그 쉬는 게 뭐 밑으로 과격하게 쉬는 게 아니라 굉장히 견조하거든요, 지금. 뭐 코스닥은 사실 어제 뭐 연기금 뭐 투자 확대 얘기 때문에 맞아요. 좀 그게 이제 확대 해석돼 가지고 좀 막판에 좀 이렇게 너무 급등한 감이 있어서 그걸 누르는 건데 그래도 이 정도 하락이면 굉장히 저는 좀 선방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굉장히 좀 순항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0.07% 상승, 코스닥이 1% 하락. 평소에 우리가 봤던 수치에 비하면 이게 한 체감은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수치라고 우리가 볼 수 저희가 있을 것 어제 같아요. 막 증시 지수가 2% 오르는 게 강보합인 것 같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도파민에 했잖아요. 젖어 있었죠. 너무 그 도파민에 젖어 있다 보니까 오늘 이게 좀 성에 안 차는 그런 네. 느낌인데 아무튼 영 이사님은 그래도 오늘 시장 긍정적인 힘들 좀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팀장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공교롭게 이제 여기 상암동 올 때마다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매주. 화요일마다. 근데 오늘 이제 양시장 모두 좀 윗꼬리를 좀 달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이번 주 정도는 자주 볼 것 같다라는 좀 생각. 그러니까 시장의 집중력이 좀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명절 전에는 강한 고점 돌파는 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좀 수동적인 상황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외국인들은 코스피 쪽의 프로그램, 또 그다음에 코스닥은 레버리지 ETF를 위시로 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좀 변동성을 좀 만드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다소 수급이 적극적인 어떤 돌파에 의한 속도감을 주기보다는 그냥 그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뭐 적어도 이번 주에는 좀 높아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불편한 금리, 불편한 환율 뭐 이런 대외 변수의 민감도를 높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치가 잘 나오는 이 금융주들이 오늘 시장 대비 좀 강세를 보인 이유가 실적 좋고 뭐 밸류에이션 좋고 뭐 주주 친화책 좋은 금융지주나 증권 이런 쪽이 아무래도 좀 선호도가 좀 올라왔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염사께서도 이제 짚어주셨죠. 유통, 음식료, 운송 뭐 이런 쪽 약간은 좀 한 발 좀 떨어져 있었다는 그런 좀 소외됐던 이제 그런 내수 그다음에 이런 쪽에 좀 강세가 좀 나왔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베타, 그러니까 시장의 민감도 대비 좀 약했던 종목들이 강세가 나오는 그런 시점에는 저희 경험상 시장이 약간은 소강 국면으로 갈 가능성을 좀 보인다라는 좀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설명절 이전에는 조금 변동성을 줄여서 속도감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여러 가지 좀 단서가 보였다 이렇게 좀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명절 연휴 앞두고 사실 이제 내일 매도를 하고 금요일에 이제 좀 현금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까지는 우리가 어떤 흐름을 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좀 이런 오늘 같은 흐름이 좀 연장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섹터들 하나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열어주시죠. 오늘 보면 어제 또 치맥 회동이 있었습니다. 깐부가 아니고 구구 치킨집이었더나 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왜 최태원 회장 없었을까 좀 아쉬웠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둘이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염승환 이사님, 우리가 젠슨왕 행동 하나하나에는 좀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제 삼성동 와서 회동을 할 때도 결국에는 위너도 젠슨왕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의 어제 회동 어떤 의미가 좀 숨어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결국 HBM 같고요. 지금 HBM 좀 뭐 삼성이 먼저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HBM4 먼저 통과했다.
근데 이제 어제 또 회동이나 뭐 이런 뉴스를 또 종합해 보면 뭐 누가 먼저 했는지는 좀 명확하진 않지만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 삼성이 먼저 하더라도 HBM의 그 경쟁력 자체가 그동안 이제 이 엔비디아랑 몇 년간에 같이 해온 그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점유율은 여전히 하이닉스가 좀 많이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건 SK 하이닉스가 한 70%, 나머지를 이제 삼성과 마이크론이 나눠 가질 텐데 어제 보니까 세미 애널리시스라는 이제 곳에서 좀 분석한 자료를 보면 마이크론은 이제 점유율이 0으로 갈 것 같다. 그럴까요? HBM4는 예. 그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게 진짜인지는 확인할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삼성의 경쟁력이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가 잘하는 거야 뭐 다 아는 사실이고 삼성이 반격하느냐의 문제인데 삼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에도 뒤쳐졌던 부분들을 이번에 좀 만회하면서 아마 30%뭐 20이나 30 정도는 차지하지 않겠냐. 최소한 마이크론보다는 맞아요. 위에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어쨌든 뭐 치맥 동맹을 좀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뭐 젠슨항과 이 채태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좀 은근한 것 같고 HBM4에서도 좀 굉장히 압도적인 네. 하이닉스가 점유율을 좀 차지하지 않겠냐. 그리고 기사 보니까 그 엔비디아 이제 젠슨항 CEO가 굉장히 좀 이제 속도 좀 높여달라. 예. 빨리 만들어줘. 이거를 좀 네.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부합했는데 마이크론이 조금 모르겠습니다. 기술 경쟁이 떨어진 건지 디램 속도가 좀 이제 엔비디아가 원하는 속도를 못 맞춰주는 것 같아요. 이 구현 속도 자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확인하는 그런 언론 기사들도 나왔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 결국 이게 뭐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는 아니고요. 뭐 HBM4는 하이닉스가 잘할 거라는 건 또 이미 시장에 반영은 됐기 때문에 예. 뭐 일단 확인하는 그런 좀 과정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뉴스 나오고 오늘 SK하이닉스 엄청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럴 수 생각했었는데 있어요. 뭐 한 2% 정도 올라가긴 했었는데 결국에 하락 마감했더라고요. 뭐 저는 한쪽에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이제 뭐 장 초반에는 좀 강세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업계 사람들을 만나 보면 어떤 HBM만 한정한다면 SK 하이닉스가 선도하는 그 위치가 요 다음 세대, 그러니까 8세대까지 HBM5까지 SK 하이닉스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위상이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제 반도체 업계에 예. 있는 사람들 네. 얘기를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삼성이 이제 이렇게 후발주자로서 이제 치고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뭐 저번 지지난 출연 때 말씀드렸듯이 허니버터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그거 하나가 너무 갖고 싶은데 이거 하나만 팔지 않으니 다른 것까지 이렇게 애둘러서 사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삼성전자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파운드를 엮어간다라고 하면 이 선순환의 어떤 구조를 만들고 그러면 이제 좀 점유율을 좀 늘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뭐 그 저 회동으로서 이제 더욱 공고해지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HBM 쪽에 SK 하이닉스의 위상에 바뀔 가능성은 사실은 크지 않다라는 걸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그냥 네. 확인 차원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뭐 치맥 회동 이런 게 있었지만 반도체주들의 영향은 그다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나마 SK하이닉스 쪽에서 이런 소식 때문은 아니겠죠, 윤승환 이사님? 오랜만에 외국인이 좀 들어왔습니다. 최근 제가 봤을 때 9거래일 내내 계속 팔기만 했었거든요. 외국인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많이 걱정이 됐는데 외국인 비중과 SK하이닉스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좀 많이 팔았어요. 네. 많이 팔았는데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뭐 매수한다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뭐 매도한다고 급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최근에 성적표는 개인 투자자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수익률이. 그래서 오히려 엇박자를 지금 이제 외국인이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엇박자다. 최근에는. 근데 어쨌든 뭐 그게 영원하다 이런 게 아니라 외국인들도 다 똑같은 저는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들도 최근에 이제 위험 자산 좀 줄이는 과정,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많은 이제 외국계 펀드 같은 데서도 위험 자산 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이런 것들이 포지션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줄이는 과정에서 사실 한국 반도체 기업들 투자를 많이 했던 펀드들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좀 위험 관리 차원에서 그걸 좀 해치 차원에서 매도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거죠.
이게 외국계 증권사나 뭐 그런 데서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꺾고 뭐 업황이 뭐 겨울이 온다 뭐 이런 옛날에 보고서도 많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들이 그걸 믿고 팔았다면 이건 펀더멘털 문제라 네.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예. 되게 오래 가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뭐 지금 계속해서 목표 주가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 맞아요. 상황에서 펀더멘털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네. 사실 뭐 미국의 소프트웨어 문제도 사실 우리나라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위기지 그들의 파이가 저기 뭐 오픈 AI나 네. 구글 제미나이로 옮겨가는 것뿐이거든요. 사실 그게 더 좋은 그림이죠. 왜냐하면 AI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뭐 약간의 소음은 있었지만 그거는 대세랑은 좀 무관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파는 건 저는 뭐 걱정하지 약간의 않는다. 위험 관리, 네. 예, 뭐 그런 이슈 아니면 또 차익 네. 실현. 어. 그래서 최근의 흐름은 외국인이 뭐 우리나라 시장을 좀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은 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 오히려 뭐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여쭤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좋을 때가 있어요. 그걸 본다면 이 시장 참여자들은 HBM에 대한 프리미엄보다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D램에 대한 데를 더 높이 평가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젠슨왕이 그 정답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메모리 부족하다. 그 HBM도 부족하지만 그 핵심은 디램이죠, 범용디램이죠. 네. 범용디램 거기에 낸드까지 연결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낸드 세계 1위가 삼성전자입니다. 네. 사실. 그리고 범용디램 세계 1위고 근데 범용디램 사이클이 사실 작년 여름만 해도 터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이제 가을부터 터졌고 공급은 절대 부족하고 근데 메모리 3사는 범용디램보다는 생산 능력이 있으면 HBM이 다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외국 마진이 좋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범용디램 그리고 계속 절제하는 것 같아요. 굳이 뭐 여기서 투자를 증설을, 네. 증설 뭐 이게 적극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이제 맞아요. 그냥 수요 맞춰서 단계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시장이 알다 보니까 당연히 모멘텀상으로 삼성한테 더 유리하고 네. 사실 지난 몇 년간 사이클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2배 올랐는데 하이닉스는 한 500% 정도 주가 올랐거든요. 뭐 정말 많이 올랐죠. 예, 압도적인 상승률이에요. 지금 몇 년을 딱 이렇게 살펴보면. 그래서 그런 격차도 있었기 때문에 삼성이 더 PER로 보면 하이닉스가 더 싼 건 맞는데 이제 그동안의 어떤 수익률로 보면은 삼성이 아직까지는 월등히 못 올랐고 또 하나가 더 있죠. 파운드리 기대감도 되게 크죠. 요즘에 그렇죠. 뭐 TSMC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TSMC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수요고 그래서 내년에 오늘 또 한 보고서도 나왔죠. 내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아마 흑자 전환할 것 같다. 네. 그 얘기도 나오니까 이건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지 않은 무기죠, 사실은 삼성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에 더 삼성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잘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좀 주춤했잖아요. 아, 이게 좀 매수의 포인트가 됐을까? 오늘 이런 궁금증을 가지셨던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정경민 팀장이 보실 때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익 추정치가 내년까지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막 작년 연말만 해도 100조 얘기 나오다가 지금 뭐 200조 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뭐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익 추정치가 쭉쭉 올라간다라는 거는 매수의 기회도 됩니까? 저는 뭐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좀 힌트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지금 신규로 종목을 보시는 분 중에 딱 하나를 골라야 한다라면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게 반도체로. 예, 뭐 다른 거 괜히 그냥 기웃기웃 거리시기보다는 네. 딱 집중해서 한 종목에 딱 집중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저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뭐 최소 30 많으면 한 50% 정도까지는 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영업이익 100조를 만들고 200조가 이게 달성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의 논리를 펼 수 있는 지금 메모리의 부족 현상, 그다음에 또 가격의 인상 현상 이런 것들이 좀 투영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점은 저는 뭐 지난번 출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강세장의 유효 기간 놓고 봤을 때 올 연말까지는 크게 어려움 없이 좀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딱 하나 좀 이제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4분기에 중국 쪽에서 이제 낸드가 대량으로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YMTC가 이제 연간 30만 장의 웨이퍼를 가지고 맞아요. 낸드의 출하량을 좀 늘릴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이제 그게 나왔을 때 그리고 그런 전망이 있었을 때 낸드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되느냐. 지금 낸드 가격의 상승세가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속도를 좌우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HBM은 방향성을 보여주고 D램은 어떤 이제 사이클의 업사이클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 사이클 위에서의 속도감은 뭐 샌디스크나 뭐 키옥시아 이런 것들이 뭐 몇 배씩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속도를 좀 좌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올 4분기에 이제 중국 쪽에서 낸드가 대량이 풀리면 낸드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속도감이 어떻게 될까 이제 요게 좀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 전까지는 사실 저는 거의 리스크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딱 한 종목을 뭐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신규 투자자분들의 경우에서도 네. 이 두 종목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가장 현명한 모범 답안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뭔가 그 중국 낸드 이야기는 좀 굳이 뽑자면 이런 악재가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걸로 좀 해석해봐도 될까요? 네, 뭐 지금 너무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뭐 하나 좀 구석은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아직까지 하나쯤은. 당분간은 이제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좋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재 장비주들도 오늘 좀 담아갈 수 있는 기회였을까요? 원익 IPS 같은 종목이 거의 한 11% 하락하더라고요, 오늘. 저도 좀 요인들을 좀 찾아봤는데 딱히 이럴타한 요인들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특히나 뭐 리노공업이나 이런 실적 발표가 나쁘지 않게 나와도 오늘 전반적으로 밀렸던 이유는 이제 크게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코스닥이 밀렸다라는 게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건 뭐 100%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저희 이제 브로커들이 추정을 하는 겁니다. 네.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새로운 운용사들을 위탁 운용사를 맡기게 되는데 그 시점이 이제 설 연휴 이후에요. 2월 하순부터 그다음에 3월 초순 이렇게 해서 이제 신규 운용사를 맡기게 되는데 그럼 그 전에 운용을 했었던 또 탄약한 곳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좀 정리하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 또 벤치마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번 주에 소부장 종목들이 조금 거칠게 움직일 것이다. 이미 지난주에 약간 예고가 좀 되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로 이렇게 거칠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소부장은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이번 주에 좀 거친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신규 매수는 뭐 이번 그 설 연휴가 지나고 난 후 뭐 목요일 금요일 이틀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 다음 주 정도에 반등력이 좀 좋은 종목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좀 어떨까? 아직까지는 좀 관망이 필요한 이제 그런 좀 흔들리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휴 끝나고 반도체가 움직인다면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서 펀더멘탈 괜찮은 종목 골라본다면은 소부장에서 괜찮은 종목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AI 소프트웨어 이야기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NPU 국산 NPU 쓰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뉴럴 프로세싱 유닛, 신경망 처리 장치입니다. 이 추론이나 AI 연산에 최적화된 칩이고 뭐 GPU나 CPU에 비해서 전력 소모가 좀 적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연산하지 않고 직접 뭐 이런 앞서 있는 노트북이나 뭐 이제 모바일에 직접 스마트폰? 여기 침을 넣어서 온디바이스 AI 같은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연송환 이사님 오늘 국산 NPU 만들겠다. 그래서 저도 오히려 좀 하드웨어적으로 온디바이스 AI, IP 디자인하우스 이런 곳이 오를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냥 퓨리오사로 다 쏠려갔더라고요. 모든 수급이. 이 이유는 좀 뭐라고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여기가 가장 대표 회사이기 때문에 네. 좀 상징성이 있는 것 같고 또 창투사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좀 비상장 기업들이잖아요. 그쵸. 그런 쪽이 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투자해놨던 그런 창투사들이 좀 급부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시장에 이런 이제 재료들이 되게 좀 잘 이렇게 스며드는 시장이에요. 이게 좀 시장의 유동성이 유동성장이다 약간, 예. 보니까.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사실 우주에 태양광 한다는 게 사실 저는 좀 당장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걸로 멀리 뭐 그 있죠. 무거운 하나 솔루션이 3만 원에서 5만 원 가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유동성, 그러니까 약간 된다고 싶으면 일단 시장 일단 들어 올리는 장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되는 좀 장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기로는 또 여기 관련된 뭐 디자인 하우스나 이런 쪽으로도 생각도 하셨지만 사실 이들은 또 최근에 올랐었거든요. 꼭 이 이슈만이 아니라 삼성 파운드리 이슈로도 좀 올라가다 보니까 또 새로운 걸 찾으면서 창투사 관련주들도 좀 급부상했던 것 같고, 근데 창투사도 계속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이 벤처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게 좀 육성화하는 거죠. 예. 그래서 코스닥도 3천 만드는 목표는 지수를 그렇게 목표로 잡긴 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코스닥 시장을 좀 벤처 생태계로 좀 만들자. 예, 이렇게 질을 높이자는 건데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창투사가 될 수 있고 또 국민성장펀드에서도 벤처 기업들이 아마 투자가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당연히 기존에 좀 괜찮았던 뭐 이런 기술주나 뭐 비상장 회사들을 투자했던 창투사들의 가치는 좀 올라갈 수 있고 또 미래에셋 벤처도 사실 이제 스페이스X 이슈 때문에 그렇죠. 엄청나게 좀 올라가긴 했는데
뭐 국내 창투사에서도 어쨌든 뭐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투자했던 그런 그 포트폴리오들이 좋다면 네. 계속해서 지금은 뭐 유동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좀 올해 창투사들도 좀 어쨌든 코스닥에서 우리가 보면 보통은 뭐 바이오나 반도체 소부장만 보지만 사실 창투사 많이 안 보죠. 안 보죠. 예. 예. 그리고 너무 변동성이 있고요. 예. 좋을 때는 좋은데 그리고 빠지면 비트코인도 또- 엮여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부진했지만 근데 올해는 저는 좀 달라지지 않겠냐. 와 정말요. 예, 그래서 저는 좀 괜찮게 보고 있고 이거는 뭐 사실 요거랑 관련 없는 얘기지만 세계 최고의 창투사는 저는 구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알파벳이 정말 지분 투자 엄청 잘 해놨어요. 네. 스페이스X도 한 7% 갖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건 그냥 갑자기 양자기 생각이 나서 예, 말씀드려봤습니다. 아니 저는 오늘 이 창투사들 흐름 자체가 되게 오늘의 일회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부 정책이랑 같이 그러게요. 엮어서 보면 좀 더 길게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사님 말씀이었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럼 창투사들 흐름, 지속성. 네, 뭐 저는 지속성이 그렇게 클 것 같진 않아요. 솔직한 말씀으로 드리면. 그리고 개인적으로 창투사에 좀 이렇게 아픈 추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창투사 업종 전체의 움직임이 동시에 강세로 나오는 거를 딱히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셋 벤처 투자처럼 이게 스페이스 X와 같이 이게 딱 특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재료에 의한 상승에 대해서는 뭐 수긍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이러한 것이 이 정도의 성과를 내서 그동안에 뭐 내부 수익률을 얼마 올릴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아웃풋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수긍을 할 수 있는데 뭐 제가 이제 뭐 저도 오래됐다면 오래된 이제 이런 그 증권업에 좀 발을 담그고 있는데요. 네. 창투사 특유의 그 애매함이 주는 이제 그런 강세 시그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뭐랄까 이것저것 다 올랐으니 이제 창투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지분 투자해 놓은 것들의 가치도 이제 좀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경우가 좀 굉장히 좀 많았기 때문에 뭐 걔네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도 이제 시장 가치가 어느 될 거고 이게 또 상장을 해서 뭐 이것까지 이제 스토리가 쭉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이 어떻게 강세로 이제 이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단편적인 요인으로 창투사 뭐 이렇게 발만 담궈놓은 회사들 이렇게 좀 얘기만 뭐 퓨리오사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딱 하나 나온 거거든요. 네. 그 이제 그 MPU 관련된 유니콘은. 근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투자한 것들이 다 이렇게 터진다 그러면 뭐 정말 이거 비유하자면 뭐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 그 올림픽에서 뭐 금메달 한 30개 따는 거랑 비슷한 확률일 거예요. 근데 지금 창투사가 이렇게 좀 강세로 보이는 거는 약간 좀 테마적인 그런 성격이 어느 정도 좀 있어 보이고 또 암호화폐의 그런 변동성이 만드는 그런 요인들도 좀 있기 때문에 창투사 투자하실 때는 그 창투사가 그러니까 스페이스X처럼 네. 뭔가 이 주가를 올리고 여기에 특정을 해서 가치를 증분시킬 수 있는 그런 아웃풋이 나올 만한 그런 투자안이 있는가. 옛날에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투자했었던 창투사 이런 거는 이제 뭐 BTS 하이브가 상장하기 전에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어서 이제 며칠 상한가를 갖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수긍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창투사 그래서 이제 무슨 창투 그러면서 확 올라가는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편승을 해서 좀 네. 테마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또 창투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또 쌉니다. 동전주들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창투사를 좀 잘 뜯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네.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창투사에 대한 다양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는 창투사 같은 매력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막 여기저기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이게 겹호재라고 해서 팡 올릴 때도 있고 시장이 또 안 좋을 때는 호재가 약해 보이니까 안 올리는 그런 특징도 좀 있습니다. 창투사에 대한 장단점 잘 파악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퓨리오사 AI로 좀 넘어와서 염승환 이사님 이쪽 퓨리오사 AI가 그 팹리스인 거잖아요. NPU를 만들겠다면 직관적으로 국내의 뭐 파운드리 기업들을 투자하는 것도 포인트가 지금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이게 규모가 얼마냐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파운드리를 했을 때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잖아요, 사실상.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미국에도 큰 공장들이 좀 지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이 물량들을 뭐 충분히 소화는 가능하지만 이게 뭐 삼성 파운드리의 뭐 실적에 큰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려운 규모는 아닌가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파운드리 쪽에서 커지려면 이제 미국 기업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물론 이제 필요해서도 좋지만 이런 것들 통해서 또 기술력을 더 좋은 쪽으로 좀 이제 발현시킬 수 있겠지만 핵심 포인트는 결국 테슬라죠. 네, 테슬라 20조 수주 받은 거 이제 네. 아마 양산이 아마 내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삼성 파운드리. 네,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이제 높은 수율을 내주느냐. 요게 이제
삼성 파운드리를 좀 결정짓지 어.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애플 수주도 받아놨고 맞아요. 또 이제 제일 가까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월 말인가요? 갤럭시 이제 신모델 나오죠. 거기 엑시노스 2600인가요? 탑재되거든요. 맞습니다. 그것도 삼성 파운드리.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파운드리 관련주를 보셨을 때는 저는 가장 가까운 이슈는 이번 달 말에 나올 좀 갤럭시 신모델에 그러네요. 그 시스템 반도체가 잘 들어가서 이제 우리 좀 고생 많이 했잖아요, 사실. 맞아요. 이게 얼마나 근데 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또 최근에 대량 양산까지 들어간 거 보면은 수율 괜찮은 것 왠지 같아요. 이번에 느낌이 좋아요. 네, 그래서 그것만 좀 별 문제 없다면 파운드리 좀 흑자 전환 길로 좀 가지 않겠냐 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오늘 한 발 떨어져 있었던 내수주들이 좀 많이 올랐었다. 유통, 소비, 항공, 여행 다 들썩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한번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이사님, 일단 가장 큰 이슈는 새벽 배송 허용 이쪽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마트, 롯데쇼핑 다 엄청 강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궁금한 건 정말 쿠팡한테 승리를 할 수 있을까? 탈팡 비율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와서요. 근데 어떻게 이제 보세요? 이거죠. 이제 주식 관점에서 보시면 이들이 이제 쿠팡이 늘려서 뭐 롯데도 힘들었고 뭐 이마트도 사실 쓱다큰 거의 존재감이 없어져 치킨 버렸고. 게임의 패자들이잖아요. 그럼 사실. 여기서 나쁠 게 뭐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배터리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배터리도 보시면 전기차 안 팔리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더 이상 악재가 이제 안 먹혀요. 네. 그럼 이제 주가는 이제 바닥에서 횡보를 하는데 여기 최근에 이제 로봇 이슈 붙으면서 배터리가 한번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새벽 배송이 허용한다고 대형마트가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쿠팡 이긴다 이게 아니라 맞아요. 없는 모멘텀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이거 정부가 주는 거죠. 그리고 이마트 입장에서도 이걸 하게 되면 지금 뭐 롯데쇼핑도 마찬가지고 이마트도 이게 영업시간 제한이 걸리니까 밤에 새벽 배송 하고 싶어도 그 창고를 이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마트라는 좋은 거기 이제 창고가 있는데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물류 창고를 또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건 돈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뭐 쿠팡처럼 투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열어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서 모멘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최근에 쿠팡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맞아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또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생각지 않은 호재가 나오면 주가는 당연히 반응합니다. 네. 거기다 또 강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백화점이 오른 거는 뭐 이거랑은 좀 별개겠지만 최근에 백화점 특히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 워낙 좋거든요. 부의 효과가 생겨요. 명품. 그래서 최근에 어제 신세계 실적 발표 이제 내용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실제 명품 매출이 많이 늘어났어요. 30% 늘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하이닉스 성과 보셨잖아요. 뭐 그게 이제 아, 어디로 백화점으로 가요? 가요? 백화점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가 소비로 가는 돈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내년엔 더 심해질 걸요. 네. 이렇게 자산시장 좋으면 후행적으로 맞아요. 소비가 느는데 그게 이제 고가 소비가 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백화점이 굉장한 수혜 받고 그래서 맞습니다. 백화점의 상승세를 일시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저는 좀 오래 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대형마트는 성장은 아니지만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옛날에는 대형마트 계속 정책에 피해 주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가고 있고요. 맞아요. 또 그리고 이런 백화점이나 이마트도 마찬가지고 땅을 많이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개발하죠, 뭐 동서울터미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숨겨진 호재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터지면 저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마침 말씀 잘 해주셨는데 오늘 KB증권 이그전에서도 이 전년도 증시가 좋으면 그 다음에 유통이 좋더라라는 이야기도 함께 좀 내봤습니다. 사실 작년 시장이 엄청 좋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직접 소비로도 넓혀질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뭐 이제 우리가 소비 단으로 넓혀서 요새 소비주들 시장에서 좀 좋습니다. 이쪽에 대한 연속성은 있을 거라고 좀 보십니까? 네,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염수환 이사께서 가장 좋은 지금 키워드 하나 말씀해 주셨던 게 부의 효과. 부의 효과. 예. 일단 쿠팡 사태가 만든 트리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뭔가가 열리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신세계 매출 7조 굉장히 좋은 실적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높은 배당, 뭐 이런 명절 앞둔 성수기 그런 이제 시기적인 것도 있고, 뭐 중국의 특수 이런 것도 좀 있고, 전 뭐 지금 제 화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하긴 한데. 뭐예요? 5년과 10년 코스피와 신세계의 주가 추이 시계열로 보면 저는 당연히 종합주가지수를 못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신세계가 종합주가지수보다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만큼
증시와 신세계 이런 백화점의 대표로 볼 수 있는 종목을 사실 그렇게 폄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 주가 지수 정도의 이 어느 정도의 상승력은 늘 만들어냈다라는 점이죠. 그런 점을 이제 경제적으로 풀어보면 아무래도 좀 주가 증시가 좀 화랑일 때는 소비로 연결이 되고 그 소비가 좀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실적이 주가에도 발현이 된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장 뭐 시황의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주도주가 약간 쉬는 것도 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충분한 말씀드렸던 그런 펀더멘탈 그런 모멘텀을 줄 만한 그런 요인들이 좀 있고 뭐 실적되는 펀더멘탈도 있고라고 한다면 앞으로 또 기대감, 뭐 중국 내방객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면 뭐 사실 뭐 이 내수주, 뭐 유통주 뭐 이래 가지고 우리가 하이테크주에 비해서 주가 수익률이 낮을 것이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했지만 사실 뭐 그런 건 아니라고 또 이게 증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저는 시장 수익률 정도까지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네요. 지금 시장 수익률이 이렇게 낮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이 선호도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포트폴리오 한 구석에 이런 거 한 종목 정도는 가져가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기준 코스피가 한 2배 정도 오른 거고 신세계 주가만 3배 정도가 올랐네요. 이제 단순 경기 민감주로 분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신세계. 신세계 지금 그렇죠. 이거는 뭐 거의 지금 성장주? 성장주 유동성장은 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뭐든지 다. 근데 또 현대백화점이나 뭐 이런 뭐 롯데쇼핑이나 이런 종목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방향성이 맞아요. 추이가 거의 비슷하게 간다라는 걸로 봤을 때는 이런 부의 효과라는 게 이런 이 뭐랄까 내수 쇼핑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반드시 발현이 된다. 이 점은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이 유통주 전체에서 가장 그래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네. 보이는 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마트와 신세계 둘 쪽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이제 백화점부터 뭐 새벽 배송까지 다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촌이라고 할 수 있죠. CJ와 또 CJ 대한통운과 또 신세계는 사촌 지간이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새벽에만 안 있었지 낮에는 배송을 다 했었던 물류를 이제 받고. 물류와 유통 그런 거점 이런 것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게 뭐 말이 뭐 그렇지만 그거를 뭐 창고로 써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유통의 어떤 거점으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강점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좀 이 제재가 풀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물론 지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강세는 좀 네.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유통업종에 대한 이야기 쫙 나눠봤었는데 앞서 저희가 뭐 제목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설 연휴 때 이제 춘절 때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소비와 관련된 쪽도 눈여겨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염이사님 보셨을 때 얼마 전에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했잖아요. 이 소비주들의 낙수 효과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다카이치 총리도 제가 봤을 땐 정치적인 행동을 한 거죠. 표를 좀 얻기 위한 행동이었고, 근데 그 대만을 이제 건들고 나서 굉장히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급상승했고 이번에 그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맞아요. 이걸 포기할 리가 당연히 없죠. 네. 그래서 한일령은 그러니까 한일령이 굉장히 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반사수에는 이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고.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이런 모멘텀들이 또 최근에 좀 급하게 반영되면서 내수주들이 좀 워낙 급등을 했거든요. 네. 호텔부터 해가지고 사실 작년부터 호텔은 되게 좋았고 이제 뒤늦게 또 백화점 여기까지 최근에 좀 카지노가 좀 부진한 것 같아서 카지노로 한번 좀 순환매 돌지 않을까. 코스피가 좋아서 카지노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외국인 카지노니까 뭐 오겠죠. 중국인들이 와서. 그래서 카지노 쪽으로 한번 또 순환매도 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한 번씩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은 나오는데 근데 이거를 일시적으로 보지 마시고 또 조정은 나올 거예요. 그 조정이 또 나올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들이 조정받으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가면 이들은 또 맞아요. 쉽니다. 네, 그럴 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포트폴리오 구성상 뭐 물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네. 뭐 이런 주도주들도 있지만 그걸 이제 한 70 정도 잡아놓으시고 한 20, 30은 내수나 배당주 위주로 이렇게 또 약간 포트폴리오 맞습니다. 다변화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운용하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때 좀 내수 쪽에서 중국 소비 수요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은 한번 또 조정 시에 대응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트 내의 순환매를 잘 노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요거 나오셔서 대한항공 이야기만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들이 오늘 좋았어요. 근데 대한항공은 뭐 항공주는 지금 보기 좀 어렵잖아요. 뭐 달러도 높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대한항공인데 좀 둘째가라면 서러운 방산이자 우주항공주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요새 좀 컨콜에서 방산 우주항공 쪽 어필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에 대한 밸류 좀 대한항공 줄 수 있을까요? 지금 근데 그 방산 쪽의 밸류를 주기에는 이제 매출에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 너무 좀 작기 때문에 방산으로 보기에는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해요. 오히려 지금 위고비나 이런 좀 비만약이 잘 팔리면 항공주들이 수혜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놀러 가서 그만큼 살 빠지고? 그렇죠.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무게가 줄면 뭐 연간 그거는 실질적인 이제 그런 리포트가 있기도 연료가 합니다. 줄었으니까. 예, 연료가 줄어서.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온 그런 강세에 있어서는 이제 환율의 어떤 뭐랄까 달러가 이제 조금 하락할 거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있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도 유가를 크게 자극시키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 관광객 인바운드 수요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이제 항공주 전반에 좀 강세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대한항공이 알게 모르게 이제 방산에서 굉장히 좀 프론티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특히나 이제 그 정찰 자산, 그러니까 이제 조기 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뭐 카이나 LIG 넥슨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여러 가지 또 드론 관련돼서도 방산 정시에 가면은 한 켠에 굉장히 큰 부스를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잉의 부품도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럴까 MRO라고 볼 수 있죠. 보잉의 이제 이런 전투기 부분도 이렇게 납품을 하는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매출에 차지하는 부분이 좀 크지 않기 때문에 방산으로서의 어떤 그 멀티플을 이렇게 팍 올리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여객 수요 그리고 오히려 뭐 환율과 이런 좀 유가 여기에 좀 민감도가 좀 높다 보니까 정말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제 뭐 드론 그러니까 무인기를 비롯한 드론 쪽에 어떤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멀티플을 자극해 줄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어떤 이제 여객 수요, 아니 항공 수요에 그쵸. 좀 입각한 이제 그런 밸류가 좀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아직까지는 항공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못 올랐던 부분들 혹시 지금이라도 들어갈 곳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전에 코스닥 시장 자체가 좀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염이사님, 근데 개인 투자자들 매수세로 보면 그래도 올라간다라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최근에 어쨌든 이제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사셨죠. 사고 뭐 샀다 팔았다 이렇게 좀 반복하는 모습들 좀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최근에 예탁금도 많이 늘어났고 워낙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밀리면은 뭐 어쨌든 지금 최근의 모습은 그냥 무조건 사겠다. 이게 좀 마인드가 되게 강하신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르는 날은 어쨌든 좀 회피는 하세요. 굳이 내가 추격은 안 하겠다. 근데 최근에 굉장히 현명한 투자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이 과열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왔고 이격도도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과열은 맞아요. 예. 그거를 이제 좁히는 그런 조정들이 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쫓아가지 않고 올라갈 때 되게 절제를 잘하세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일단 또 허리띠 풀고 사시고. 예. 저점을 잘 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강세장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지금 강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은 아직은 가지셔도 돼요. 지금 펀더멘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네. 이렇게 주식시장 올라도 PER 9배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언제든지 깨집니다. 뭐 변수가 생기면. 근데 그런 게 아직은 안 보이고 또 다행스러운 건 최근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또 바뀌어가고 있어요. 네. 조금 불안했거든요. AI 소프트웨어 뭐 이런 맞아요. 이슈들 캐비노시.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아침에 또 보니까 거의 또 좀 마무리되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단단해지는 것 같고 그런 걸 본다면 그 지금 개인 투자분들은 네. 변동성에 되게 좀 잘 대응하고 계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염기사님, 그럼 지금 코스닥 시총상 딱 세웠을 때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했잖아요. 코스닥 향후 흐름을 좀 누가 주도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세요? 2차 전지는 뭔가 좀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 제약바이오는 요새 약하고 로봇은 주도하기엔 좀 작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이걸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그냥 정부 정책으로는 당연히 바이오죠. 뭐 여기를 이길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겠어요? 정부 정책 뭐죠? 이제 수급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네. 코스닥 이제 뭐 연기금의 비중 높여가지고 어제도 뉴스 나왔지만 그러면 당연히 그걸 좀 생각하니까 코스닥 지수를 생각하신다면 바이오가 당연히 1순위, 2순위는 반도체 소부장. 이건 이제 소부장. 시총 비중이고 네, 다만 펀더멘털은 반도체 소부장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닥의 단점이 대부분 적자가 많아요. 시총 상위 기업들 다 예, 바이오니까. 맞아요. 근데 그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흑자 나는 게 반도체 소부장 쪽이에요. 여긴 돈을 버는 섹터거든요.
그래서 펀더멘탈 쪽으로 삼성전자는 이제 동행할 수 있는 거는 그쪽이니까 그 각자의 선택이에요. 나는 좀 맞아요. 코스닥 쪽에서 펀더멘탈 보고 싶다. 그럼 소부장이나 엔터주 하시면 돼요. 사실 그렇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최강 모멘텀은 뭐 누가 뭐래도 로봇이죠. 로봇이다. 그냥 난 끝까지 모멘텀 가겠다. 어차피 코스닥 모멘텀 아니냐. 아니 액티브 ETF 나온다는데 이게 네. 좀 좋은 방법이 될까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도 이제 펀드 매니저 선정하는데 네. 근데 코스닥 시장의 특징은 펀더멘탈보다는 사실은 모멘텀 이 시장 자체이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예전 같으면 바이오가 가장 앞섰을 텐데 바이오가 어쨌든 알테오젠하고 ABL 때문에 약간 좀 신뢰가 좀 이렇게 떨어진 부분은 좀 일부 있어요. 그걸 좀 이제 만회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다른 이벤트가 터져야 되니까. 그러면은 좀 로봇이 좀 최상위에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코스닥 액티브 ETF 저도 앞서 오프닝 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ETF가 염기사님 어떤 업종에서 ETF 나오면은 뭐 좋은 것도 있는데 그 업종 그 섹터의 사실상 끝물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뭐 액티브 ETF는 그런 생각 안 해도 되죠? 근데 여러 번의 그런 일들이 자꾸만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런 걸 가져와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반도체도 진작 팔아야죠. 네. 피크아웃인데 이미 이렇게 돈 줄. 근데 지금은요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반도체 사이클도 그렇고 수급의 흐름도 다 옛날 논리로 이렇게 그냥 교과서 꺼내와서 분석하시면 다 틀려버리는 장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액티브 ETF 나오니까 이번 코스닥 고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완전히 네. 이 주식시장의 틀 자체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액티브 ETF 나온 거는 저는 오히려 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고 네. 정부 정책이 만약에 반대로 간다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맞아요. 그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니까 저는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막 올라가는 걸 쫓아가는 건 좀 조심하자. 네, 이 말씀은 맞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회의론을 꺼냈다가 완전히 논리로 박살을 제가 당했을 때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시장이 계속 좋을 거니까 얼마나 더 좋을까. 이렇게 또 자신의 성향을 예. 드러내고. 가끔 회의론을 꺼내긴 하는데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실 때가 우리 시장 아직도 힘이 있구나라고 좀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락한 부분들 체크를 해보면 오늘 방산주도 좀 많이 방산. 빠졌거든요. 방산주는 또 팀장님께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일진이죠. 근데 오늘 방산주 하락의 중심에 있었던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같은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실적 근데 일회성 비용이라고 보면 네. 나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제 잘 안 나왔으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갖다 이제 붙이는 말? 약간 뒷감당을 하느라고 이제 나오는 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뭐 그 뻔히 보이는 그런 말인데 뭐 일시적이 뭐 그거를 모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일시적인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올해는 더 좋아진다. 뭐 그럼에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온 자체는 일단 뭐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수주 잔량이라고 봅니다. 수주 잔량이 이제 어마어마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K9을 비롯한 뭐 천무 이런 무기 시스템을 일부 또 미국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면서 사실 K9을 미국에서 일부 이제 개조를 해서 사용한다라면 뭐 게임 끝나는 거죠. 네. 미국이 사용하는 무기라고 한다면 뭐 다른 어떤 수식어가 필요 없는 이제 그런 그런 얘기가 좀 되는 것 같고. 근데 뭐 지금은 뭐 실적도 실적이고 뭐 좀 밸류면 밸류 뭐 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수주가 아직 좀 이렇게 제대로 터지지 않았던 네. 게 가장 큰 것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에 있는 이제 매칭이 될 만한 페어링 될 만한 그런 종목들도 좀 상당히 막힌 네.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뭐 설 연휴 이후라면 다시금 좀 예. 박차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요. 뭐 방산주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늘 강조드립니다만 한 켠에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회의론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영향이 국내 방산주에 좀 있을까요? 저는 뭐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게. 네. 뭐 일본이 가져가고 있는 뭐 방산주, 일본은 또 수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영향이 아직은 못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이 이제 이 시장에 끼어들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진짜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염승환 이사, 정경민 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